그런데 굴착기 기사의 부주의로 굴착기의 버켓 부분, 이 부분이 다른 톤백에 걸리면서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이던 제자를 밀어서 제자가 차량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적재함의 높이가 1m 40cm, 지면으로 추락한 제자는 머리와 경추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주 분사무소에서 처리한 개인 화물 차량 기사님 추락사고 사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는 70세 남성으로 개인 화물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운송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이 사고는 25년 3월 10일경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토를 제조하는데요. 상토는 씨앗을 심거나 어린 묘종을 키울 때 쓰는 가벼운 흙이죠. 모짜리를 만들 때 상토가 쓰이는데 모내기철 를 앞두고 대량 구매처에서 상토를 보내기 위해서 화물 차주인 제자에게 운송을 맡긴 것이죠. 당시 제자는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상토가 담긴 톤백을 상차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톤백은 500kg에서 1톤 무게의 중량물이 담기므로 이를 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때에는 굴착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굴착기에 달기구를 부착해서 톤백의 고리 부분을 걸어서 인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재함에 차곡차곡 상차가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착기 기사의 부주의로 굴착기의 버켓 부분, 바가지죠. 이 부분이 적재함에 있던 다른 톤백에 걸리면서 톤백이 움직이게 됐고 이 톤백이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이던 제자를 밀어서 제자가 차량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적재함의 높이가 1m 40cm, 지면으로 추락한 제자는 머리와 경추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개인 화물 차량 운전기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죠. 제자도 개인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23년 7월 이전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화물 차주들은 6가지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6가지 화물은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물류정책기본법상의 위험한 물질, 자동차, 곡물 또는 사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자와 같이 상토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노무 제공자들도 모두 의무 가입하도록 되었고 2분의 1씩 본인 부담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망인의 법적 지위, 즉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이제 산재보상을 받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23년 7월 1일 이전에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저희 법인에 문의하세요. 법이 이처럼 확대 적용되기 전이라도 고용노동부 업무 지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은 당연히 산재보상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신속하게 선제 처리를 진행하였고 사고 발생 후 3개월 만에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은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 제공자의 보상 기준, 즉 보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대리할 때 보수 금액이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죠. 이 사건에서 제자는 70세의 나이였고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매월 약 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는 산재 유족보상을 기본으로 확보하고 제자가 작업했던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장을 바로 제출하는 때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 예정 통보를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해당 사업주와 직접 만나서 합의에 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원청이나 하청회사의 태도 또 합의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산안법 위반의 정도, 형사처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예정 통보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점을 정면으로 거론하였습니다. 중처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때 자신의 종사자뿐 아니라 도급이나 용역, 위탁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종사자들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안법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섞여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전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죠. 이 사건에서도 톰백의 상차를 위해서 적재함위의 재해자와 원청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가 협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 주의 의무가 따르는 작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원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중처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업주 측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산재로 처리하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다가 위와 같은 내용 증명을 받고서는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재해자는 당시 70세로 가동연한이 짧았고 또 본인의 과실도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2억 원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산재사고 직후에 119 구급증명원,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등의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재해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 작업입니다. 그리고 산재가 확보되고 나면 그때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 즉 가해 운전자나 해당 차량의 보험사, 가해자 소속 사업주 등을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합의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산재보상가의 손익상계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일 보도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관계, 법률관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내 사건의 차별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태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